안녕하세요. 인생 사연방입니다. 오늘은 6살에 머물러 있는 34살 아이를 키우는 최미숙님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69세 최미숙입니다. 세상 천진 무구한 6살 아이와 34년째 살고 있습니다. 6살인데 어떻게 34년째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이렇게 되기까지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지요. 너무 행복해서 귀신이 시기심을 부린 걸까요? 저는 시골의 농가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께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시며 우리 가족을 잘 돌봐주셔서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죠. 시골에서의 생활은 단순하고 평화로웠지만 항상 배부르고 따뜻하게 살았어요. 덕분에 어릴 때부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유아교육에 대한 꿈을 키워 전문대 유아교육과에 진학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죠. 아이들에게 배우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그들의 밝은 미소를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유치원 교사로 일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제 인생이 정말로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매일매일이 즐거웠고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제게 큰 보람이 되었어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와 해맑은 얼굴을 보면 제 모든 피로가 사라졌죠. 그 아이들을 돌보며 내가 정말로 이 일을 잘 선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저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저 또한 큰 기쁨을 얻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반 영수가 장난스럽게 다가와서는 선생님 애인 있어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없는데 왜? 영수가 선생님 애인 해주게? 아니요. 저는 민정이 좋아해요. 선생님, 우리 삼촌이 선생님 예쁘다고 자꾸 소개시켜달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아이의 장난인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가끔 그런 농담을 하곤 하니까요. 웃으면서 영수야, 그런 장난은 선생님한테 안 통한다. 라고 가볍게 넘겼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영수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예요. 삼촌이 선생님 꼭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계속 삼촌 이야기를 꺼내면서 정말 진지한 듯이 말하길래 조금씩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수 엄마가 찾아오셨는데 조심스럽게 삼촌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선생님, 사실 제 동생이 선생님 사진 보고 만나보고 싶다고 하네요. 너무 갑작스러우면 죄송한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요. 그 말을 듣고 처음엔 조금 당황했어요. 하지만 영수 엄마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한번 만나보는 게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그렇게 해서 소개를 받게 되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영수 삼촌은 말도 조곤조곤하게 하고 제 이야기에 장단도 잘 맞추어주고 서로 관심도도 같아 그렇게 한두 번 더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이런 만남이 어색하고 어리둥절했지만 점차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편안해졌어요. 영수의 장난 같은 말이 계기가 되어 시작된 이 만남이 이렇게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2년 동안 사랑을 키워가던 우리는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날
영수가 장난스럽게 와서 선생님, 삼촌 진짜 괜찮죠? 제가 잘했죠? 라며 웃는데 어찌나 귀엽던지. 그 덕분에 긴장도 풀리고 결혼식도 무사히 끝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허니문 베이비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입덧이 어찌나 심하던지 아침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속이 울렁거리고 냄새만 맡아도 금방이라도 뛰어갈 것 같은 기분이었죠. 남편이 저를 위해 온갖 음식을 준비해 왔는데 막상 냄새만 맡아도 여보, 그거 저 멀리 좀 치워줄래요? 결국 유치원 교사 일도 그만두고 태교에 전념하기로 했죠. 이 아이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지내야지라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태교 음악을 틀고는 그럴싸한 책도 읽으려 했는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자꾸 졸리는 거예요. 우리 아기도 나 닮아서 많이 자나 보다 하고는 꾸벅꾸벅 졸곤 했죠.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마치 작은 우주가 제 손 안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처음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그 따뜻한 체온과 조그마한 손을 보고 있으면 이 아이가 내 삶에 이렇게나 큰 기쁨을 주다니 싶었어요. 남편도 아들을 안고는 우리 아들 아빠 닮아서 잘생겼는데 하며 흐뭇하게 웃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아, 당신 닮아서 정말 잘생겼어요. 아빠처럼만 크거라 우리 아들. 하며 남편을 거들곤 하지요. 그때부터 저희 집은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아들의 울음소리도 어느새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달콤한 배경음이 되었고 하루하루가 정말 기적 같았죠. 이제 나에게는 완벽한 가족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 들었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매달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눈만 깜빡거리던 아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하나 새로운 능력을 보여줄 때마다 얼마나 신기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아이가 태어나고 첫 달은 그야말로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아들이 내 품에 안겨 가만히 누워서 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작은 눈망울에 마음이 녹아내리곤 했죠. 이때는 주로 먹고 자고 울기만 했지만 그래도 그 울음소리조차도 사랑스러웠어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품에 안고 많이 안아주고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가득 주는 것뿐이었죠. 먹이고 재우고 안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런 날의 연속이지만 하루하루가 동화 같았어요. 3달쯤 되니 아기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쳐다보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작은 힘으로 머리를 겨우겨우 들더니 나를 보면서 방긋 웃는 그 미소에 모든 피로가 싹 사라졌죠. 이 시기엔 많이 이야기해주고 웃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남편이랑 저랑 하루 종일 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우리 아들 엄마 아빠 보고 있어. 하고는 서로 웃으며 대화를 시도했죠. 아들이 옹알이라도 하면 남편은 아빠라고 했다고 하면서 우리 아들 천재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남편이 있어 아이 키우는 것이 더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생후 6개월 정도가 되니 아이가 뒤집기를 하게 된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쓱 하고 뒤집더니 저랑 남편이 깜짝 놀라서 박수를 치고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때부터 기는 연습을 시켰어요. 발바닥을 꽉 붙잡고 밀어주면 배밀이를 조금씩 했지요. 우린 아들이 100m 선수인 줄 알았어요. 보행기에서 쓱쓱 여기저기 달리기 선수처럼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녔지요. 서서히 앉는 연습도 조금씩 시도하기 시작했죠. 이 시기에는 바닥에 푹신한 매트를 깔고 안전하게 놀이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다양한 장난감으로 손과 발을 많이 움직이게 도와줬어요. 손에 작은 장난감을 쥐어주면 그걸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면서 입으로 빨면서 감각을 늘려나갔지요. 그럴 때마다 잘했어. 대단해. 하면서 계속 격려해줬어요. 점점 저희는 아들 바보가 되어갔죠. 그리고 9개월쯤 되니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진짜 바빠지겠구나. 집안 곳곳을 탐험하고 만지고 열어보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아이가 다치지 않게 방어선을 만들었어요. 동시에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로서 조금 더 자유롭게 탐색할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어디에나 위험 요소가 많다는 걸 깨달아서 가구 모서리나 콘센트 같은 곳에 안전장치를 달고 아이가 마음껏 기어다니면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만들었지요. 아들이 1살이 될 즈음 드디어 처음으로 스스로 서보려고 했어요. 그 작은 다리로 불안하게 몸을 지탱하면서 일어나려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던지. 처음으로 한두 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는 우리 부부가 양쪽에서 손을 뻗고 아들을 응원했어요. 한 걸음 더. 잘했어. 라며 끝없이 격려했죠. 이 시기엔 아이가 더 많이 걸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손을 잡고 걸어다니는 연습도 자주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 맘마, 까까, 아빠 단어를 늘려갈 때마다 우리 부부는 무슨 천재라도 나온 양 난리법석을 떨며 아들의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몰랐지요. 5살이 되어 처음을 어린집에 갈 때는 정말 떼어놓기 싫을 정도였어요. 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적적하던지 집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심심하고 외로웠어요. 다른 엄마들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 있으면 한숨 돌리며 그 시간을 즐긴다지만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허전하더군요. 사실 아이를 너무 좋아했어요. 어린이집에서 만나는 엄마들은 아이들이 하원할 때면 전쟁 같은 시간이 시작된다고 하곤 했지만 저에겐 그 시간이 행복의 시작이었어요.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순간부터 하루가 다시 밝아지는 느낌이랄까?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배운 노래며 율동, 동화까지 들려줄 때면 저는 그저 그의 작은 입만 바라보면서 함께 따라 웃고 노래하고 즐겼어요. 마치 제가 다시 어린 유치원생이 된 것 같았죠. 아들이 엄마, 오늘 선생님이 이런 동화 읽어줬어. 하면서 제잘거리면 저는 눈을 반짝이며 그랬어.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하고 대화에 푹 빠졌어요.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어요. 그러던 아들이 점점 자라서 드디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는 참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제 아들이 학교에 가다니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귀엽게 제잘거리던 모습은 그대로인데 벌써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구나 싶었죠. 아침에 작은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어요. 우리 아들, 학교에서는 또 어떤 걸 배우고 오려나?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처음 입학식을 보면서 저도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더군요. 그 작은 아이가 교복을 입고 의젓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 다니게 되면 아들과 함께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아들이 새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걸 지켜보는 게 기뻤어요. 이제는 집에서 아들을 기다리며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는 시간이 더 기대되기 시작했죠. 아들이 배운 것들을 집에 와서 또 신나게 들려줄 생각에 저 역시 설레면서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아침마다 아들과 교문 앞에서 헤어질 때면 마치 외국으로 떠나는 사람처럼 꼭 끌어안고
서로 뽀뽀를 한 번씩 해줘야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 작은 몸을 꼭 안고 오늘도 학교에서 잘하고 와. 라고 말하면 아들은 방긋 웃으며 네, 엄마! 하고 힘차게 대답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들이 교문 안으로 들어가면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고 있어요. 작은 발걸음이 멀어질 때까지 그게 아침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거든요. 교문 안으로 들어가서도 한번 뒤돌아보며 손을 흔드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대견했죠.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저는 뒤돌아서 집으로 걸어오는데 그때마다 마음 한편이 허전하면서도 또 하루의 시작을 느껴요. 아들이 학교에서 무얼 배울지, 친구들과 잘 지낼지 그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참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오후가 되면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교문 앞으로 가죠. 학교가 끝날 시간이 되면 저는 다시 교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곤 했어요. 아들이 교실에서 나와 교문을 향해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쁨과 설렘이 하루 종일 제 에너지를 채워주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모자 상봉의 그 순간이야말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들이 학교 가방을 흔들며 엄마 하고 외치며 달려오면 저도 반갑게 손을 흔들고 맞아줬죠. 그 작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매일 이렇게 아들과 교문에서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순간들이 제 일상의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어요.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나던 날 만약 길에서 미영이 언니를 안 만났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아이를 데리러 가던 길이었죠. 평소처럼 교문 앞에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유치원 교사로 일할 때 함께 근무했던 미영이 언니를 우연히 만났어요. 정말 반갑기도 하고 그동안 못 봤던 시간들이 떠올라서 그 자리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죠. 그날만큼은 몇 분 늦게 도착하게 되었죠. 마음이 급해져서 서둘러 학교로 향하고 있는데 멀리서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무리지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불길한 느낌이 스치더군요. 구급차 소리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설마 아니겠지라고 속으로 되뇌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그곳으로 다가가는데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있더라고요. 그곳에 누워있는 아이의 모습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게 우리 아들이었어요. 믿기지 않아서 정말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서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아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마음속에서 계속 그런 말들이 쏟아졌지만 이미 제 눈앞에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리듯 주저앉고 말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처럼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내가 왜 더 빨리 오지 못했을까? 라는 후회와 자책이 그 순간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사람들의 목소리도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도 전부 희미하게 들리고 오직 눈앞에 쓰러져 있는 아들만 보였어요. 저는 미친 듯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민식아, 제발! 손을 내밀어 아들을 만지려고 했지만 이미 응급대원들이 아들을 들것에 올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그저 아들이 괜찮기만을 바라면서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때 느꼈던 그 끔찍한 공포와 절망감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구급차에 실려간 아들 민식이는 인근 큰 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됐어요. 저도 구급차에 실려같이 병원으로 갔지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아들이
머리를 다쳐서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다리가 풀려버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나 믿기지가 않았어요. 의사들이 아들을 수술실로 데려간 후 그제야 정신이 돌아오더군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겨우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가는 동안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머릿속은 복잡한데 입에서는 도무지 말이 안 나오더군요.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여보, 민식이가 사고를 당했어. 순간 눈물이 터져나와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병원에 있어.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수술해야 한대.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말이 끝나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은 처음엔 말을 잇지 못하고 한동안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뭐라고? 민식이가 수술. 지금 어딨어? 나 지금 당장 갈게. 라며 급하게 묻더군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상황을 말하면서도 그 순간에는 제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말을 건네면서도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남편이 빨리 오겠다고 했지만 그 짧은 전화 한 통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이 말을 해야 하는 거지? 이런 죄책감이 밀려오면서 더 이상 말을 잇기가 힘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그 자리에 그냥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오기 전까지 아들이 수술실 안에서 고통을 견디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10시간이라는 긴 수술 동안 남편과 저는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마주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삼키며 그 시간을 견뎠죠. 수술이 끝난 후 의사들이 중환자실로 옮기겠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그 이후로 한 달 가까이 아들이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 한 달은 지옥 같았어요. 아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했는지를 끝없이 되짚으며 메일을 보냈죠. 처음 며칠은 그저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미안해라는 말만 속으로 되뇌며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내가 그날 미영이 언니와 잠깐만 더 서둘러 인사를 끝냈더라면, 아들에게 일찍 갔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스러운 마음에 숨이 막혔죠. 남편도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을 보면 그 또한 얼마나 힘든지 똑똑히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 저는 서로를 탓하게 되는 순간도 있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저를 지켜보다가 어느 날 참았던 말을 꺼내더군요. 왜? 그날 늦었어? 당신이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와서 나도 몰랐어. 나도 그날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알아? 나도 견딜 수가 없어. 라며 눈물을 쏟아냈죠. 그 후로 남편과 저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를 탓하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아들이 눈을 뜨지 않은 채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 앞에서 모든 게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남편도 저도 각자의 방식으로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 간절한 마음이 서로 부딪히면서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죠.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아들을 지켜보는 시간은 끝없는 기다림이었어요. 하루가 한 달처럼 느껴졌고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웠어요. 아들의 손을 잡고 깨어나기만을 바라며 엄마가 여기 있어. 제발 눈 떠줘.
아들을 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아들이 다시 깨어나서 엄마 아빠를 불러줄 날만 기다리며 그 시간을 견뎠죠. 남편도 아들 옆에서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을 삼켰어요. 서로 상처를 주면서도 그 상처 너머에 아들에 대한 사랑과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을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는 둘 다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아들이 다시 눈을 뜨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아들이 드디어 눈을 떴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긴 시간 동안 중환자실에서 아들이 눈을 뜨기만을 기도하며 기다렸으니 의사 선생님이 민식군이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는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것 같았죠. 아들의 손을 잡고 우리 아들 드디어 깨어났구나. 잘했어. 하며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의사 선생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어요. 육체적인 회복은 재활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지능은 대여섯 살 수준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며 계속 울려 퍼졌어요. 대여섯 살 수준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눈앞에 깨어난 아들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차오르는 절망감이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어요. 내 아들이, 이 아이가 평생 56살 지능으로 살아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왔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점점 멀어지고 그 순간 모든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로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눈앞에 있는 아들은 분명 살아서 우리에게 돌아왔는데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아들이 평생 이런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게 무엇인지조차 몰랐어요. 막막함과 죄책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서 혼란스러웠어요. 아들이 눈을 뜨고 나서 이제 다시 6살 정도의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해맑은 표정으로 엄마, 이거 봐. 나 잘하지? 하며 작은 장난감 하나에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저 사랑스럽고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해맑은 말투와는 다르게 재활을 할 때마다 아들의 고통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 보였어요. 재활 시간만 되면 아들은 몸이 아프다며 울먹이곤 했어요. 팔다리가 뻣뻣하게 굳은 상태에서 조금씩 움직이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들을 보면서도 차마 마음이 쓰려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엄마, 다리 아파. 너무 아파? 라며 눈물을 흘릴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조금만 더 참자. 우리 아들 잘할 수 있어. 엄마가 여기 있잖아. 이거 잘 받으면 엄마가 민식이가 좋아하는 로봇 사줄게. 아빠가 오실 때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오실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아이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들은 때로는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엄마, 나 안 할래. 너무 아파. 하며 재활 치료를 거부할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는 저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아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아이를 달래고 위로하면서 계속 재활을 이어갔어요.
아들이 깨어나고 재활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주변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우리 민식이에게만 온 신경을 쏟느라 다른 아이들을 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야 조금씩 그 아이들의 상황도 보이더군요. 병실에 있는 다른 아이들은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희귀병에 걸린 아이도 있었고 심지어 병명이 정확히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아이들은 앙상한 팔과 다리로 병상에 누워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고 그들의 부모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아이를 돌보며 지쳐가는 모습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겪는 고통과 부모들의 절망을 보면서 가슴이 아려왔죠. 그 아이들에 비하면 우리 민식이가 이렇게 깨어나고 재활을 통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민식이가 5살의 지능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내 아이가 살아있고 조금씩이라도 회복의 가능성을 보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 아이들의 부모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우리 가족이 겪은 일도 고통스러웠지만 저들에 비하면 감사해야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민식이는 우리 곁에 살아있고 웃을 수 있고 재활을 통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민식이와 함께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주말이 되면 남편도 병원에 와서 아들의 재활을 돕기 시작했어요. 평일에는 혼자서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일이 너무 힘들었지만 주말이 되면 남편이 함께해줘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었죠. 남편은 아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곁에 앉아 이야기도 나누고 아들이 좋아하는 동화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들은 아빠가 병실에 들어서면 그 해맑은 얼굴로 아빠, 왔어? 라고 외치며 반가워했어요. 그 모습에 우리도 잠시나마 힘을 얻었어요. 남편은 최대한 밝은 얼굴로 아들과 놀아주려고 했어요. 우리 아들, 오늘은 얼마나 잘했는지 아빠한테 보여줄래? 하고는 아들이 재활치료 중 배운 동작을 할 때마다 큰 소리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럴 때 아들은 웃으면서 아빠, 나 잘했지? 하고 묻곤 했어요. 남편도 그런 아들을 보며 잘했어. 정말 대단한데? 그럼 나 로봇 사줘. 올 때 아이스크림이랑 과자도 사다 줘. 하며 보상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지요. 남편은 재활 훈련이 끝나면 아들과 함께 앉아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아들이 동화 속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아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걸 보니 그 순간만큼은 아들이 고통을 잊는 것처럼 보였어요. 남편은 아들이 조금이라도 즐거워할 수 있게 목소리를 변조하면서 캐릭터들을 연기하기도 했죠. 그러면 아들은 아빠, 그거 너무 웃겨? 라며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병실에 울릴 때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물론 남편도 아들이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주말 동안만이라도 아들이 밝게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곁에 있어주니 저도 그나마 힘이 났고 아들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죠. 1년이라는 긴 병실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어요. 민식이의 얼굴은 밝고 환했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헤어지는 걸 민식이는 참 속상해하더군요. 엄마, 쟤네들은 왜 집에 안 가? 애들아, 나 집에 간다. 우리 집에 같이 갈래? 우리 집에 놀러 가자. 라며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은 마치 오랜만에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민식이도 차창 밖을 보며 엄마,
저기 우리 동네다. 하고 반가워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싶었어요. 병원에서 지내면서 민식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이제 집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 마음도 벅차올랐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식이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게 집안을 둘러보며 와, 우리 집이다. 곰돌아 잘 있었니? 민식이 동생 민돌이도 잘 있었지? 형아 왔어, 민돌아? 하면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어요. 민씨가 조심해. 그러다 넘어지면 안 돼. 이제 소파에 앉아 있어. 아직 다리가 아프잖아. 아빠의 말을 듣고 그내서야 소파에 앉더군요. 물론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병원에 계속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이제 민식이와 집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 작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죠. 민식아,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자. 치료도 열심히 받으면서 우리 더 힘내보자. 그렇게 민식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어 참 행복했어요. 민식이가 어릴 때는 지능이 낮다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도 그걸 크게 개의치 않았죠. 아이는 그저 밝고 해맑게 자라줬고 우리도 그런 민식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돌봐줬어요. 작은 몸으로 우리 곁에서 장난치고 웃는 모습만 보면 그 아이의 지능이 낮다는 사실이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아직은 어리니까 그저 귀엽게 봐주었고 우리도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민식이가 점점 커가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체구가 커지고 키도 자라고 겉모습은 또래 아이들처럼 변해가는데 말투나 행동은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남아 있었어요. 그때부터 민식이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게 눈에 띄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조금 느리다고만 생각했지만 다른 아이들이 민식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식이가 어딜 가든지 너무 큰 소리로 말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멀찍이서 쳐다보곤 했죠. 예전엔 그저 장난스러운 행동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시선들이 점점 날카롭고 무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민식이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려고 할 때마다 또래 아이들이 조금씩 피하거나 어색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엄마,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쳐다봐? 민식이가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는 그저 자신의 세계에서 밝게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그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괜찮아. 민식아, 그냥 너를 궁금해서 쳐다보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답답함과 슬픔이 밀려왔어요. 우리도 민식이가 어릴 땐 크게 개의치 않았던 그 사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자라는 민식이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날이 갈수록 힘들게 다가오면서 이제는 그 차이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죠. 우리 가족은 여전히 민식이를 사랑하지만 세상이 그를 바라보는 눈은 점점 더 동정과 안쓰러움으로 본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언제까지나 우리 품에만 끼고 살 수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민식이가 자라면서 더 이상 우리만의 세계에 가둘 수 없었죠. 아이가 교육을 제대로 받으려면 적절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아이도 점점 집에 있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심심해하며 게임과 TV에만 집착을 하게 되어 우리는 민식이가 다닐 수 있는 장애인 학교 근처로 이사를 결정했어요. 그 학교가 민식이에게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걸 알았지만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이사를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걱정된 건 남편이었어요. 이사한 곳은 남편의 직장에서 2시간 넘게 떨어져 있는 곳이었거든요. 남편은 매일 출퇴근에만 몇 시간을 써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를 위해 그 선택을 받아들였어요. 처음엔 서로 말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이사를 준비했어요. 남편이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 지쳐 돌아올 모습을 상상하니 내 마음도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죠. 이사하고 첫날 남편이 출근길에 나서면서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민식이가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으면 다 감수할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그 말에 묻어나는 피로감과 걱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 민식이도 당신 덕분에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마음 한편엔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민식이와 저는 학교로 가는 길을 걸었어요. 민식이는 학교에 대해 신기해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에 들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우리 선택이 맞는 걸까? 남편은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았어요. 매일 출퇴근에 지쳐가는 남편을 보며 그 피로가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민식이가 학교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민식이가 더 나은 교육과 환경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의 희생이 헛되지 않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피곤해 지쳐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 미안함과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사 후 첫 주말, 남편은 지쳐서 침대에 몸을 던지며 이번 주는 정말 길게 느껴졌어. 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도 힘들고 나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우리 민식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잘 자라줄 거라는 기대 하나로 버텼어요. 남편의 배려 덕분에 민식이는 10년 동안 장애인 학교를 무사히 다닐 수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매일같이 길고 지친 출퇴근을 감수했고 나 역시 민식이의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웃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그나마 위안이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함이 커졌어요. 학교에서 민식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은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지만 사실 그 안에는 불안감이 항상 숨어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장래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을 배우지 못한다는 걸 점점 실감하게 되었어요. 민식이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친구들과의 소통이나 단순한 활동들에 불과했죠. 아무리 민식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그게 민식이의 미래를 준비해 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민식이가 20살이 되었어요. 학교에서의 생활이 끝나고 민식이는 다시 우리 가정으로 돌아왔죠.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민식이가 집으로 돌아오고 나니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우리 민식이가 앞으로는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스스로의 삶을 준비해가고 있는데 민식이는 여전히 그저 우리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민식이는 여전히 밝고 천진난만했지만 그 뒤에 놓인 현실은 무겁고 복잡했죠. 민식이가 20살이 되어도 혼자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어요. 친구들과 노는 게 전부였던 학교 생활에서 민식이는 미래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못했고 이제는 다시 우리 가정의 보호 아래로 돌아왔어요. 남편과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우리가 민식이 곁에 계속 있어야 한다. 는 책임감과 그 아이가 더 이상 스스로의 삶을 준비할 수 없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어느덧 우리 부부는 60대 후반이 되었고 민식이는 40대 초반이 되었어요. 시간은 이렇게 흘러갔지만 민식이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저 나이만 먹은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하루하루 민식이를 돌보며 살아가지만 요즘 들어선 그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만 가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민식이는 도대체 어떻게 할까? 눈만 뜨면 그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남편도 저도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다는 걸 느껴요.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병원 갈 일도 늘어났죠. 그런데 민식이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매일같이 웃고 천진난만한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가끔 마음이 무너지듯이 아프더군요. 이 아이는 우리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죽으면 민식이는 도대체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매일같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누군가 민식이를 대신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걱정이 되어버렸어요. 민식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 밥을 챙겨 먹고 옷을 입고 생활하는 것조차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데 우리가 없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요.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 둘이 있으면 어떻게든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하루하루가 버겁기만 해요. 남편도 우리가 없어지면 민식이를 어쩌면 좋을까라고 말할 때마다 그 말이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무섭기까지 해요. 우리가 죽고 나면 민식이를 누가 돌봐줄까?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어느 순간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죽을 때쯤 우리 민식이도 데리고 가야 하나? 사회적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과연 민식이가 낯선 환경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되고 그 누구도 우리처럼 민식이를 사랑하고 돌봐줄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져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이 매일 나를 짓누르고 눈을 뜰 때마다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어요. 민식이가 어렸을 때는 그냥 순수하게 그저 사랑스럽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랑 뒤에 남은 걱정들이 더 커져버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떠나면 우리 민식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